시험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존에 평가하기에 나왔던 8주부터 14주째 평가하기 문제 무조건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주차, 즉 지난주차의 그 문제들, 거기 학습하기에 있는 문제, 자격증 시험 문제, 그거를 반드시 해설을 들으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답 외우면 헷갈리시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해설을 좀 듣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정리하기 위해서 17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있는 정리하기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훨씬 부담이 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보면서 기말고사 대비 복습하기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 평가학이죠. 제가 지난번에는 평가학에서 문제 안 냈지만 이번엔 평가학에서 많이 냈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 많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올해 들어도 사실은 그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 문제 그리고 이거 계속 유튜브에 반복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그 버킷이라는 이름을 가진 버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킷 네임이라는 이름의 파일 네임이라는 이름을 가진 파일이 있어요. 자, 이거를 그 액세스할 수 있는 주소 표현 방법이 뭐냐?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문제 제가 한 번씩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짧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에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아닌 거. 여기에 보면 S3 스토리지 서비스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라 그랬죠. EBS 블락 스토리지 맞아요. 자,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여러분들이 배운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 이것도 스토리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스토리지 서비스는 아니에요. 이건 CDN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스토리지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하기. 제가 이거 빨간 거를 왜 썼을까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 이것도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여기 자격증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걸 참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제가 스스로 창조한 문제는 빨간 거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S3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는 객체가 계층화되지 않은 버킷에 저장이 되죠. 하지만 객체 키, 객체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접두사, 디렉토리 이름이에요. 이걸 이용하면 일반 파일 시스템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정책, 어떻게 보면 보안 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폴리시라고 해서 실제로 얘가 어떤 특정 AWS 자원에 접근할 수 있냐, 접근할 수 없냐, 이게 정책이에요. 보안 정책. 근데 이런 보안 정책은 자원 기반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기반 정책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원 기반 정책은 뭐냐면 중심이 자원 중심이에요. 특정 S3 버킷이 있다. 그러면 S3 버킷에 대해서 내가 접근이 가능하냐, 너가 접근이 가능하냐, 아니면 홍길동이가 접근이 가능하냐, 아니면 누가 접근이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특정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용자가 아니면 어떤 역할이 접근할 수 있느냐 이걸 지정한 게 자원 기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에는 자원에 대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특정 자원이 정해져 있고 이 자원에다가 정책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원을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 자원에 이미 붙어있는 정책이니까. 그래서 이 해당하는 자원에 붙어있는 정책에는 어떤 사용자 또는 어떤 역할이 이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기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비해서 사용자 기반 정책은 뭐냐면 특정 사용자가 있다면 사용자한테 붙어있는 보안 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기술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용자에 붙어 있는 정책이니까. 그게 이제 사용자 기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자한테 붙어 있는 정책 이건 다 IAM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원 기반 정책에는 ACL, Access Control List 또는 S3 버킷 정책 이 두 가지가 자원 기반 정책이 있고요. 사용자 기반 정책은 IAM 정책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3 버킷에 대한 보안 주체 사용자죠. 네, 보안 대상 이 버킷입니다.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자원 기반 정책과 사용자 기반 정책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자원 기반 정책에는 ACL 방식과 S3 버킷 정책 방식이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외부 액세스가 제한된 객체에 임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미리 서명된 URL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미리 서명된 URL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이 미리 서명된 URL을 타고 들어가는 사용자는 지정된 기간 동안만 해당하는 객체에 접근할 수 있고요.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그 URL을 타고 들어가도 객체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미리 서명된 URL이라는 거, 요거 외부 액세스가 제한된 객체.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서명된 URL을 갖다 붙이지 않으면 외부 액세스가 제한된 객체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예. 하지만 임시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미리 서명된 URL을 해당하는 제한된 객체에 갖다 붙여주면 이 URL을 가지고 지정된 기간 동안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런 얘기 있죠. S3와 글래시어, 즉 글래시어라는 서비스는 데이터 아카이브를 볼트에 저장한다고 했죠. 예, 볼트에 저장하고 대신에 이제 이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장기 보관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기 보관한다라고 하면 싼 곳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하겠죠. 대신에 이제 좀 저렴할 거예요. 근데 저렴한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내가 근데 이제 좀 필요하겠어. 내가 어디 저기 창고에 보관해놨는데 갖고 와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뭐 이렇게 걸어서 몇 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어서 창고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예. 하지만 그 창고는 멀리 있기 때문에 싼 대지에 있겠죠. 그러니까 쌌겠죠. 이런 것처럼 이 글래시라는 것도 실제 여러분들 데이터 아카이브가 좀 여러분들이 그 비용은 싸지만 여러분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고자 할 때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S3 글래시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다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런 말이 있죠. S3 버킷은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로서 여러분들 어떤 객체를 저장하는 저장소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를 호스팅할 수 있어요. 정적 웹사이트를. 정적의 반대말은 동적이죠. 동적 웹사이트는 안 돼요. 동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서버사이드 로직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웹사이트를 호스팅할 수는 없고 그게 아니라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직,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그런 게 들어가 있는 정적 웹사이트는 호스팅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는 버킷에 여러분들이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있으면 그게 이제 보통 루트 문서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인식이 돼서 관련되는 URL, 버킷 URL을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이 버킷 URL에 되어 있는 루트 문서, 즉 index.html을 해서 웹사이트처럼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빨간색으로 된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웹사이트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CDN 서비스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했고 이 클라우드 프론트는 뭐냐? 이제 결국은 최종 사용자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캐싱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해당하는 컨텐츠를 조회하고자 했을 때 뒤에 있는 오리진, 즉 웹서버나 이런 데까지 굳이 가지 않고 캐싱이 되어 있는 곳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해당하는 컨텐츠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AWS에서는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평가하기 문제 또 나오죠. 여기 보면 NACL,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즉 네클은 네트워크 수준의 방화벽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상태 비저장입니다. 상태 저장 아니에요. 그래서 틀리다 그랬죠. 상태 비저장이란 뭐냐면 나갈 때 나갔더라도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건 아니다. 나갈 때 허용이 되어 있으면 들어올 때도 허용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태 저장이라고 하면 나갈 때 아웃바운드를 했을 때 나갔으면 인바운드는 자동으로 들어온다. 이게 이제 상태 저장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이제 허용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쪽에 있는 거는 자동으로 허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CIDR 클래스리스 방식이라고 했죠. 이 방식에 보면 그 VP CIDR 블락의 범위는 /16/28
리라고 했죠. 그리고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마스크 비트예요. 그래서 마스크 비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 32비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가 줄어들죠.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정리하기예요. 여기 보면 보안 그룹은 인스턴스 수준에서 방화벽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ACL은 네트워크 수준에서 방화벽 역할을 수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태 비저장이고, 요거는 이제 상태 저장 방식입니다. 보안 그룹은. 그리고 이제 이 보안 그룹은 실제로 어디에 붙어 있냐면 ENI에 붙어 있다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 인스턴스마다 ENI가 하나씩은 반드시 붙어 있거든요. 그 ENI에 최소 하나의 보안 그룹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NI에 여러 개의 보안 그룹이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 한 개 이상의 보안 그룹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보면 그 NACL이나 보안 그룹 규칙을 여러분들이 변경하실 수 있어요. 변경하면 트래픽이 허용되기도 하고 블락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변경하면 사실 즉시 변경된다고 얘기는 해요. 하지만 실제로 몇 초 걸린다고 돼 있죠. 근데 거의 뭐 즉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NACL은 네트워크 수준이고 보안 그룹은 인스턴스 수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뭐가 트래픽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웹사이트에 접근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NACL이나 보안 그룹을 여러분들이 변경할 때 한 건을 변경하면 둘 중에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되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한 번씩 한번 NACL 변경해보고 접속해보고 보안그룹 한번 변경해보고 접속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 문제 해결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PC 접두사거리, 접두사거리가 마스크 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부터의 마스크 비트. 그래서 16/16/28까지 허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접두사 길이가 길수록, 즉 마스크 비트가 많을수록, 좀 마스킹 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허용되는 유연한 어떤 비트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그 유연한 비트 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IP 주소를 이제 할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접두사 길이가 길면 길수록 IP 주소 수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들 그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뭐냐면 퍼블릭 서브넷은 해당하는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에 인터넷 게이트웨이로의 루트가 존재하면 퍼블릭 서브넷이고요. 존재하지 않으면 프라이빗 서브넷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프라이빗 서브넷에 어떤 특정 인스턴스가 있어요. 프라이빗 서브넷은 사실은 인터넷 게이트웨이 루트가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프라이빗 서브넷 내에 있는 인스턴스를 접속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도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OS 패치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왓슨에 어떤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하고 싶다든가 그러면 얘가 어떤 특정 GitHub 저장소나 이런 데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프라이빗 서브넷 내에 있는 인스턴스에서 외부로 접속이 가능해야 돼요. 밖으로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프라이빗 서브넷이 아니라 프라이빗 서브넷 옆에 있는 퍼블릭 서브넷 내에다가 NAT 게이트웨이를 위치를 시키고요. 그 NAT 게이트웨이에 EIP라고 하는 그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여러분들이 고정된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NAT 게이트웨이에 할당을 해줘요. 그리고 이 NAT 게이트로 가는 어떤 라우트를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에서 해당 인스턴스의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허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자격증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요거 부분도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는 거, 자, 키 밸류 페어. 이거는 어디에서 자주 사용되는 거냐면 NoSQL DB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키 밸류 페어 가장 거리가 먼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 AW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RDS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아닌 것 뭐냐면 레디스입니다. 레디스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엔진이에요. RDS가 아니라. 자, 그리고 RDS의 자동 백업은 기본적으로 7일간 보관되지만 최대 35일까지 확장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규모에서든, 이 어떤 규모에서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터넷 규모란 얘기예요. 인터넷 하면 인터넷 규모가 도대체 얼마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 없죠. 그 얘기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를 연결하는 게 인터넷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규모로, 규모에서도 일관되게 10mm 초 미만의 응답 시간을 제공하는 AWS의 NoSQL 서비스는 아마존의 다이나모DB 서비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빠른 이유는 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테이블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그런 부분은 AWS가 알아서 처리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이나모DB의 주요 특성이 아닌 것. 네, 이겁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맞는데 프라이머리 인덱스는 다이나모DB의 주요 특징이 아니에요. 다이나모DB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기 위해서 세컨더리 인덱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인덱스는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제가 빨간으로 보면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면 아마존 RDS에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 뭐죠? 오로라 있고요. 포스트그레SQL 있고, 마이SQL 있고, 마리아DB,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SQL 서버 다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이나모DB는 어떤 규모에서도 10mm 미만의 성능을 제공하는 키 값 및 또 문서, 다큐먼트 데이터베이스 또 키 밸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다중 리전,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WS의 대표적인 머신러닝 서비스 뭐라고 했죠? 세이지메이커라고 했죠. 그래서 세이지메이커는 머신러닝 모델을 빌드하고 훈련하고 배포할 때 사용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WS에서 이미지 및 비디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뭐라고 했죠? 레커그니션. 이거는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레커그니션, 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레커그니션이 이미지 및 비디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머신러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개발자도 본인의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음성 합성 또는 이미지 및 비디오 분석, 언어 번역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AI가 포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일반 개발자를 위한 AI 서비스에서는 일반 개발자들, 즉 머신러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개발자들도 AI 서비스를 이용하면 충분히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되어 있을 텐데요. 세이지메이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모델을 빌드하고 훈련하고 배포 또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마다 별도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인스턴스 사양들을 여러분들이 배포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자, 평가하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 클래시피케이션, 지도학습에 의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맞지 않는 것은 K-민스는 비지도학습의 클러스터링 기반 내장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AWS 세이지메이커로 훈련 시, 즉 트레이닝 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관련 스팟 트레이닝을 사용하면 좋다라고 했죠. 관련 스팟, 즉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AWS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머신러닝 추론칩 뭐냐면 인퍼런시입니다. TPU는 누가 만든 거죠? 구글이 만든 트레이닝용 전문 칩이에요. AWS가 자체 개발한 추론용 칩은 인퍼런시라고 됩니다. 자, 여기 그리고 써 있네요. 여기 보면 정리하기가 2번 나왔네요. 제가 2번 나온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제가 반복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써 있죠. 제가 그래서 어떤 빠진 것 같아서 좀 전에 한 번 더 얘기했는데 데이터 준비를 위한 어떤 처리 작업들, 빌드 작업들, 그다음에 훈련용, 그다음에 배포용 각각 다른 인스턴스 요구사항을 그때마다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할당을 하고 그게 론치되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세이지메이커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격증 부분인데 자격증은 그 13주 차 강의에서 저희가 가장 기초적인 자격증으로 AWS Certified Cloud Practitioner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 산업계에서 인정해주는 많은 인정을 해주는 거는 이제 AWS Certified Solution Architect가 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 클라우드 프랙티셔너는 몇 년 전에 새로 나온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비전공자도 AWS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걸 증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 이 AWS 서티파이드 클라우드 프랙티셔너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내용을 충분히 했다라고 하면 따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실 거라고 보이고, 서티파이드 솔루션 아키텍트는 좀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 준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분배를 하신다면 하면 따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도연 강사님이 나오셔서 관련되는 샘플 문제를 풀이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샘플 문제 풀이가 이 링크를 클릭하면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한글로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답도 있고 설명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문제뱅크, 이걸 문제뱅크로 삼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설명 내용은 그 학습하기 내용에 충분히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가 60개의 문제뱅크에서 20개를 뽑을 때 이게 문제뱅크로 들어갔다. 내용이 그대로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여기에 있는 답은 이거다라는 거 잠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감소한다. 이런 거 저한테 배우신 적은 없죠? 하지만 자격증 대비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났고 여기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자격증 대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죠? 검색을 하셔야 돼요. 검색해서 이게 뭐구나 라고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면 됩니다. 실제 이제 자격증에서는 그렇게 뭐가 틀리고 뭐가 안 틀린지를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번 뭐 기말고사 대비는 제가 이게 문제뱅크라고 알려드렸으니까 이해 안 가면 외우시면 되겠죠. 예. 하지만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 그 13주차 강의에서 13주차 12강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문제의 PDF 링크를 클릭하면 거기 해설이 다 나와요. 뒷부분에 답도 나오고 그걸 한번 같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문제 나온다 그랬죠. 이게 10문제예요. 이건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쪽에 샘플 문제고 그 13주차 12강 강의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클라우드 프랙티셔너고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그 연습 문제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게 안 어렵네 싶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지금서부터가 뭐냐면 AWS 솔루션 아키텍트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에 관련되는 샘플 문제 풀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 아마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스타일로 나온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13주째 12강에서 정도현 님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상세하게 잘 설명하셨으니까 설명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PDF에 그 뒷부분에 보면 샘플 문제 풀이가 한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한 번씩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뒤에서 나왔던 이 10문제 있죠. 지금 AWS 솔루션 아키텍트, 어소시에이트, 샘플 문제 이 10문제에서는 무조건 3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나갑니다. 제가 이 난이도 조정을 해서 이 10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해가지고 3문제가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배정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10개 중에 3개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문제 풀 중에 또 하나죠. 자, AWS에서 제공되는 트레이닝 코스를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 뭐죠? AWS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죠.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AWS 교육 프로그램은 뭐죠? AWS 에듀케이트죠. 자, 그리고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너무 쉽죠? 어소시에이트. 이것만 어소시에이트가 아니니까 답은 당연히 1번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AWS는 디지털 교육과 강의수 교육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AWS 이 서티피케이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면 사실은 신용카드 등록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마존.com에 등록이 돼 있으면 그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갖고 트레이닝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AWS의 어떤 신용카드를 가지고 AWS 웹 서비스에 들어가 있다면 그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이 서티피케이션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마존.com에도 없고 아마존 웹 서비스도 없다 그러면 어딘가 한 군데 여러분들이 가입하셔야지만 이 AWS 서티피케이션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 교육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진도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고, 강의 교육을 이용하면 전문 강사, 정도현님과 같은 전문적인 강사로부터 강의와 실습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모범 사례를 같이 학습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의, 이번 주 강의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특징이 아닌 거. 데브옵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 다 마찬가지입니다. AI는 아무 상관없죠. 그냥 AI를 뭐 API 서비스로 제공할 수는 있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고 가장 거리가 먼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마이크로 서비스 장점이 아닌 거 유연하다라는 거죠. 유연성이 없으면 유연하다가 되겠죠. 이것도 사실은 뭐 없음 하면 좀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에요. 이것도. 예. 파스타 플랫폼의 핵심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예. 이 파스타는 예전에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하던 그 팀이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 시대로 가면서 이걸 클라우드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여기까지고요.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